뉴욕 증시는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가까이 올라 1437로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와 주가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도 악재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0.3% 상승한 배럴당 79달러 13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경련 회장단과 가진 만찬에서 세종시를 만들어 과학기술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지표를 딛고 결국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가까이 올라서 1437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던 미국의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산업생산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예상치는 0.4% 상승이었지만 0.1% 상승에 그친 것이 다우의 출발을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반등했지만 상품주 역시 강세를 보인 점이 시장의 전반적인 플러스 마감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하락 마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장중에 또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었네요. 예, 지금 다우지수 다시금 또 상승을 하면서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0.29% 상승한 1437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0.09% 상승, 나스닥은 0.27% 상승을 하면서 주요 3개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시장은 강세장의 랠리를 이어져 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지금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은 업종별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군인 이러한 유가 관련 업종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업종들의 강세로 인한 지수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 어제 또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143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결국은 지금 20일 이평선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 그리고 전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지수가 얼마나 더 랠리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증권시장에 대한 버블 우려감을 꾸준히 나타내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와 반대로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서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실망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달러 약세 기조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 관련 대표 업종인 이런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장 초반 주요 지표의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로 출발한 이후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장 막판에 고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시장이 결국은 마감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하지만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원인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10월 산업생산에서 찾아야 되겠죠?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산업생산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생산은 0.1% 증가하면서 기대치를 미흡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져 나갔었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월 산업생산이 전월비 0.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같은 증가폭은 전월 0.6%보다 작기도 하겠지만 지금 시장 예상치였던 0.4%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나마 지금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시장이 4개월 연속 지금 이러한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회복 바닥을 찍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어제 발표가 있었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0.3%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 지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대부분 다 달랐기 때문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4개월 중 2개월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또한 이것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주택 관련 업종들의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에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관련 업종들의 약세 움직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던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뒷심의 주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가격이 이제 장중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배럴당 24센트 0.3% 증가한 79.14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수당 20센트 상승한 1139.40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계속적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금리나 유가 같은 경우도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한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계속적인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 이후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이 달러의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인덱스 기준으로는 75.37을 로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더욱더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강세, 특히 엑스모빌 그리고 맥모란 같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화가 3일 만에 반등이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기조적으로는 지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 같은 연준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 인플레 걱정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지적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FRB에서의 이제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올릴 것인지 하락 혹은 동결할 것인지에 대한 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지금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또 관망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말한 언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며 결국은 일부 경기 부진 요소들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출구 전략보다는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언급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의 가장 주요한 언급의 핵심은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도 탄탄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인 출구 전략을 뒤로 후퇴시켰을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5%가량 되는 수준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적인 미국 경제가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갔을 경우 이러한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상승했을 경우 시장에서의 이러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연방준비위원회에서의 지금 계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표에 대해서 동결 혹은 인하에 대한 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언급들 이후에 시장에서 조만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보다 빠르게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타겟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의 3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실적은 괜찮았다고요? 예, 지금 실적들은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최대 건축자재 체인 업체인데요. 지금 3분기가 실적
호재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어두울 것이라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나타내면서 홈디포 같은 경우 2.8%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내수 관련 업종이 할인점, 타겟 같은 경우도 3분기 순이익이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회사 측이 4분기 성과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주가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4분기에 대한 경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4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어두워서 앞으로 연말에 쇼핑 시즌에 실제 소비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글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있을 주요 일정도 한번 챙겨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10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4개 지표 모두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지표인 만큼 이러한 흐름을 좀 꼼꼼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예상치로 봤을 때 0.3%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건축 허가 건수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에 따라서 주택 관련 업종에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지켜보시는 가운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또다시 시장을 갭 하락으로 시작할지 혹은 상승으로 출발할지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시스코 그리고 핫토피 그리고 리미티드 브랜드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은 시스코가 어떠한 실적을 나타낼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에서의 지금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마감했던 미국 장과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실적에 대한 것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었던 만큼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전망치 또한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일정들 또 지표들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유럽 쪽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예, 유럽 같은 경우 미증시와 반대로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미국보다 빨리 장이 마감하는 만큼 미국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유럽 또한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유럽 같은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이 0.68%, 프랑스 마이너스 0.88%, 독일 마이너스 0.45%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것은 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이후 시장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은행들의 자본 확충 우려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그리고 미 증시가 상승을 했던 만큼 유럽은 오늘 장 초반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럽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우리 장 전망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1600선 등정에 실패를 했죠. 오히려 하락 마감하고 말았는데 다우는 정반대로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 장에 어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 할 거 없이 우리 증시하고는 거의 디커플링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 본다 이러면은 전반적인 국내의 심리 그리고 외도덕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 대한 선반영 이후에 하락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 외국인에 의한 그 극심한 외도덕 현상이 우리 증시 상승 심리를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도덕 현상이 장중에 얼마나 심했던지 외국인 장중에 그 몇 분 만에 선물 1,000계약을 순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합선까지 줄이고 하는 그러한 수급 현상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현물 시장 부진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종가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변수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변수 여전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역시 그동안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투자 심리일 것 같은데요. 투자 심리가 나빠진 이유로서 이제 근본적으로 3분기 실적이 최대치가 나왔고요. 환율 효과에 의한 그 실적이다라는 이제 평가절하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최대치가 아닌 환율 효과로 인한 최대치라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현재 위치까지 이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은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 즉 한 11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지수는 그때까지 큰 흐름을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그 환율이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이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그렇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컨트리 리스크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안정화되면서 정상 상태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은 생각할 그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전히 흐름 자체는 이제 약달러 기조하에서 원화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유가 이제 우리 증시의 베이스가 되는 이제 최대의 악재이고요.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변수 역시 환율과 그리고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서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많은 외도덕 현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한다면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거래가 실려서 그때쯤 이 외도덕 현상이 끝이 날까요? 일단 그동안 주도주라고 했던 그 IT나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 조정은 일단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인 외도덕 현상은 이러한 베이스, 기본적인 분석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가 8월달, 9월달, 10월달 부분까지 봤을 때 그 평균치의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는 그러한 이제 그 코스피의 그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하에서는 여전히 그 외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크게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하락 추세는 그 계속 이제 21선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완만한 하향 추세에서의 어느 정도의 박스권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6월 달과 7월 달에 한 두세 달 정도 횡보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제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9월 중순까지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세에 가담을 해야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매매를 통한 이제 그 외국인의 그
뭐 수급 증가 이러한 부분보다는 신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더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장이 강세 국면으로 좀 돌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전강 후약 장세를 통해서도 느끼고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오늘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미 증시와의 계속되는 이제 디커플링 모습. 오늘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급 주체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 시장의 흐름,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현물 시장을 누르는 웹도동 현상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투자 전략 상당히 힘들겠죠. 전일 제가 말씀드린 전략 중에서 만약에 21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양봉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적극적인 비중 확대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후자 쪽이죠. 전일 말씀드린 후자 쪽에 21선을 하회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망 자체는 이제 뭐 상향 쪽으로 포커스는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흐름은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IT라든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이제 심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 대형주들 조금 아쉽겠지만은 일단 좀 길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시고 새로 진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동을 잘 타게 되면은 유용한 이제 장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흐름 자체가 이제 이러한 파동적인 측면,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된다 이러면 여전히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가 내수주의 핵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의 단기 트레이딩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상으로 이제 정강 후약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이러면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시작하고 나서 오전에 매수하시는 것보다 오후에 매수하시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겠다는 생각이고, 매도를 하시더라도 그 다음날 오전에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발빠른 매매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해 보겠고요. 업종 자체는 여전히 뭐 내수주 강세입니다. 내수주 강세고, 아직까지 IT 쪽으로의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특히 유독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낙폭이 과도했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를 갖다 지표를 삼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가 반등을 한다 이러면 그동안 주도주였던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를 매수를 하시되 LG 이노텍이 바닥을 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한다 이러면은 상승 탄력, 기술적 반등 시에 상승 탄력은 삼성전기나 삼성 SDI 쪽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표로 삼아서 장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강한 이 내수주 쪽 여전히 계속해서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매매 충분히 유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손실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저녁 후강 장세를 좀 잘 활용해봐라라고 이제 구체적인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투자 측면에서 수익이 좀 제일 이것이 나겠다 싶을 만한 종목 하나만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해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이제 약세 국면, 그리고 이제 후장에는 이제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흐름하고 조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개별적인 이제 성격이 있고 코스닥 종목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현재 장세에서는 마땅하게 적극적인 트레이딩 개념을 이제 펼칠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성광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중화학 플랜트와 발전 설비,
산업 등에 쓰이는 이제 피팅 전문 업체죠. 이 피팅이라는 거는 관이음새에 들어가는 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그 건설사들의 그 수주붐, 플랜트 수주붐이 중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에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 이제 성광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1차적으로 이제 플랜트를 수주를 한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는 그러한 이제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고가가 28,200원이 나왔어요. 이제 그 10월 16일 날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증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고가 전에 최고가에 나왔던 그 윗꼬리에서의 거래량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라는 부분은 일단 요 흐름 자체가 손절도 아니고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27,000원에서 27,500원까지의 분할 매수 한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32,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32,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언제니까 이 최고가가 나왔던 부분 4만 원 정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1차 매도가를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26,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26,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21선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에서는 그 뭐 회사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금 확보하고 다음 기회를 한번 다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이제 상당히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요. 3분기에 웬만한 부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로 이렇게 실적을 갖다 좀 더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4분기 실적 증대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 이 종목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이 이제 장이 안 됐을 때 이러한 종목의 개별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탄력이 얼마나 좋을지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행정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이 됩니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 바로 예대율인데 12년 만에 부활입니다. 정은찬 국무총리와 첫 상견례를 가진 재계가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이 다름 아닌 대기업 유치임을 감안했을 때 빠른 논의 재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DTI 규제가 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집값 약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리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수석이 어제 함께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안화 절상 문제 논의를 했었는데요. 보다 미래지향적인 환율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군요.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 정도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런 목표치여서 업계 쪽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들어서 지금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예대율을 규제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예금으로 확보한 자금 중에서 얼마만큼을 대출해줬는지를 분석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예대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예대율 비율을 적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적정 예대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즉 은행의 대출 금액이 예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1998년 1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 규제가 다시 부활된다면 18년 만에 부활되는 셈입니다. 이번 규제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특수은행에도 적용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히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를 제외한 순수 예수금만을 기준으로 예대율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요.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당장 그 즉시 100% 한도 기준을 적용하게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대율을 보통 100% 이하로 낮출 경우에 은행의 자금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먼저 우리 은행들이 나서서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 상한선을 처음부터 100%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와 다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즉 예대율을 상한선을 일단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입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현재 평균 예대율은 CD를 제외할 경우 114.1%인데요. 올 상반기 말 현재 기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출 경우 은행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대율 규제 상한선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도 금융당국이 예대율 상한선은 점진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후자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대율 상한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 규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고질적인 유동성 불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예대율을 100%를 훨씬 초과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은 예금을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은행이 채권과 같은 각종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그것을 다시 대출 고객에게 다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것이죠. 이런 차익 경영이 심화되면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첫째는 은행의 빚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이 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만큼 대출 금리를 그만큼 더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혹은 상인들이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무리하게 빚을 지고 대출 영업을 하지 말도록 자제하라는 뜻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그 예대율 규제를 다시 꺼내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은행의 경영 안전성도 또 보장을 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예대율 규제가 좀 필요한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규제가 부활이 된다면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길게 본다면 예대율을 적정선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제의 상한선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예금만으로는 기업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정부 보증을 받아서 중소기업 금융채권, 즉 일명 증금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채권도 제외한 채 순수한 예수금만을 기준으로 예대율을 산정하게 되면요. 기업은행의 예대율은 무려 195%에 달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으로서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돈줄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또 일반은행의 경우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거 예금 확보에 나설
텐데요. 은행이 예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아무래도 예금 금리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대출 금리를 또 높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그 개인이나 법인 등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대율 상한선 기준을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탄력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턴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을 해줄지가 관건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재계와 정 총리,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경련 회장단과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계가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성래 정경련 회장은 어제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세종시 문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는데요. 경제단체장인 세종시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운찬 총리 역시 이날 재계와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정 총리는 이날 협의 과정에서 세종시 진출 기업에게는 저가로 토지를 분양해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와 재계가 이번에 어떤 협의를 나름대로 좀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세종시 관련 어떤 일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어요. 아무래도 일단 대기업 총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요. 세종시에 대한 기업 유치 작업이 한층 가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본사나 연구소 혹은 일부 사업 부문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이나 신재생에너지 혹은 제약사업이나 바이오산업, 유통산업 등의 분야에서 생산설비 혹은 연구소 그리고 본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IT 분야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GS의 경우 LG의 경우 2차 전지 분야의 세종시 투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연구소 부분은 일부 세종시로 옮기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서 정부가 세종시 참여 제안을 해올 경우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 LG, 현대기아차,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세종시 쪽으로 관련 여러 가지 그런 연구소라든가 생산 설비를 지금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기업 도시 구상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분명히 큰 틀에서는 호전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시기나 규모 그리고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세종시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천이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나 세계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세종시 문제가 일사천리로 술술 풀릴 경우 것을 아주 정치적으로 확신하기도 좀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정운찬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삼성이나 LG그룹의 총수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도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게 주변의 관측입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 뉴스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때문인지 실제 주요 지역의 매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0월 중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89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9월에 1977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요. 올 들어서 월별 거래량으로도 최저치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10월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보다 1083건 줄어든 22,59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남권에서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크게 얼어붙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도 수천만 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선 분당 일산과 같은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거래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감소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을 선도하는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분간 주택시장이 갑자기 과열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과열이 없다면 결국 집값은 지금 같은 추세로 적어도 약간의 약세를 계속해서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주택시장 비수기에 접어들거든요. 네. 때문에 특별히 집값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당분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겨울철 주택시장 비수기가 지나고 나면 최소한 실소유자들이 주택 거래를 다시 시작할 것이고요. 네. 특히 전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세를 많이 주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집을 사자, 이런 그렇죠. 심리가 또 최근에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부동자금이 그 시중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요.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올 하반기 들어서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잠시 은행의 부동자금을 이동시켜놓고 대기시켜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남권이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를 꼽히는데요. 서울 강북권이나 부산, 전북, 전남, 그리고 경북, 경남 지역하고요. 또한 그 충북과 충남 지역에서도 모두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9월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정말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요.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위완화 절상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을 끌었었는데, 일단 큰 틀에서 환율 문제,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환율 정책을 추구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위안화 가치를 점진적으로 절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또 통화 정책을 펼 때에는 국제적으로 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양국이 국가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조기 출구 전략을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양국의 경제 불균형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또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망치를 확정을 시켰지요. 사실상 선진국에 준하는 그 정도의 좀 감축치를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기업들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떤 국내 전 분야에도 일괄적인 이런 어떤 퍼센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좀 함께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배출 전망치보다 30% 감축하는 내용의 안건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 분야를 산업과 가정, 그리고 상업, 수송, 발전 부분 등 모두 5개 분야로 분류했는데요. 이 중 투자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분야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송, 가정, 상업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비교적 높게 설정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서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은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나 인센티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업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탄력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약세로 출발하긴 했었는데 결국 뒷심을 발휘하면서 다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화가 반등했지만 상품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다우는 결국 0.3% 가까이 올라서 1437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